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자기 영혼 일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에서 주인공의 삶은 그들의 감정을 통해 표현됩니다. 항상 위기에 몰린 사람들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캐릭터, 야망을 품고 있는 남녀 등을 다루지만 그가 그리는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야망의 성취가 곧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암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은 마치 예견된 듯 처음보다 슬퍼지고 처음보다 현명해집니다. 프랭크 카프라는 영화는 질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 병에 걸렸습니다. 1960년대의 미국은 시위와 폭동, 시민권운동과 파업, 베트남전 반대운동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흐름과 정신은 9세대와 갈등하는 젊은 층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표현한 실험영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졸업, 이지 라이더 등의 공개와 함께 부상한 뉴 아메리칸 시네마는 1980년대 초까지 영화 제작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후 미국 영화의 풍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혁신적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할리우드의 이른바 작가주의 감독으로서 경력을 이어나갔던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로버트 알트먼 등의 영화는 이후 미국 영화사의 향방을 크게 좌우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의 흐름을 주도했던 감독들이 사실상 은퇴하거나 작고한 상황에서 마틴 스콜세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평단의 주목을 받는 작품을 공개하며 영화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갱스터물부터 시대극, 다큐멘터리, 스릴러,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연출해왔고,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이라는 큰 틀의 문화를 철저하게 사실주의적인 관점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했거나 주변에서 겪은 예를 꼼꼼히 체크하여 영상에 담았고,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 때에는 그 인물을 직접 만나 몇 년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화에는 영웅, 신화, 아메리칸 드림 같은 낭만적인 요소보다는 단지 카메라로 통찰해낸 인간의 본원적인 감정과 삶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슬프거나 재미있거나 폭력적이거나 평화로운 인간의 기본적인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저를 영화 감독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그것들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말할 수 없다면 저는 영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1942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1910년에 미국에 정착한 시실리기 이민자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이민자들은 휴스턴 스트리트에서 차이나타운을 거쳐 카날 스트리트에 이르는 10블록 내에 대부분 모여 살았고, 그들 나름대로의 규정과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부나 정치가 혹은 경찰들이 뭐라 하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잘 해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중요성, 성공에 대한 열망, 로마 가톨릭과의 연관과 조직범죄와의 일상적인 접촉 등 이탈리아계 이민사회의 특징은 그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만들게 될 많은 영화들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5, 6년을 주로 극장에서 보냈습니다. 운동 경기나 놀이에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제가 꿈을 꾸고 환상을 펼치는 더없이 편안한 곳이 되었죠. 처음에 영화관은 그저 아이가 숨기 좋은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천식을 앓고 있던 아들을 극장에 자주 데려갔는데, 스콜세지를 사로잡은 건 서부 영화, 뮤지컬, 로버트 와이즈의 지구가 멈추는 날이나 하워드 혹스의 괴물 같은 공상과학 영화 등의 판타지였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고 돌아온 후 자신이 스크린에서 본 것을 당시 흑백 영화의 표준 규격인 1.33:1 비율의 스토리보드에 그리곤 했습니다. 스콜세지는 1962년 뉴욕 대학교에서 영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누벨바그 영화가 막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 전반기에 영화 학교에 다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스콜세지는 줄 앤 짐의 첫 2분 동안 프랑스와 트리포가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사용하는 방식과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1950년대 이전 할리우드의 극적 내러티브를 파괴하는 듯한 고다르의 비브르 사비에서 사용된 점프컷 등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전후 유럽 영화의 흐름이었던 네오 리얼리즘이나 누벨바그에 속하기에는 너무 늦게 등장했고, 미국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 속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자신이 공부한 것과 1960년대 초반의 시대 상황에 자극받아 영화계로 진출한 영화학교 출신의 첫 세대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다르와 트리포, 펠리니, 베리만 등의 유럽 예술 영화가 미국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었고,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미국의 일상 그대로의 모습을 스크린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일체의 규칙을 벗어나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칙을 먼저 배우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스터숏과 미디엄숏, 클로즈업, 트래킹과 패닝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많은 새로운 영화를 통해 저만의 카메라 움직임과 편집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틴 스콜세지가 연출한 장편 영화는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부터 플라워 킬링 문까지 26편으로 모두 좋은 작품들이지만 전부 소개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총 13편의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이건 저와 제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선반 위에 놓여 있다가 몇 년 후에 사람들이 이걸 꺼내본다면 대부나 조폭 두목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삶을 사는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고 이런 모습을 했으며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이죠. 이게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비열한 거리는 스콜세지가 어렸을 때 밤마다 들었던 아버지와 삼촌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가족의 분노에 대한 연구입니다. 주인공의 이름까지도 아버지의 이름을 딴 찰리로 지었으며 롤링스톤스와 로네츠 등 1963년과 64년 여름 사교 클럽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광경과 소리들로 영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비열한 거리는 저 자신과 옛 친구들을 스크린에 올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리틀 이탈리아에서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분명 폭력적인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삶의 방식이죠. 이 인물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보지 말아야죠. Mikey, I fuck you right where you breathe, 'cause I don't give two shits about you or nobody els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인도주의적인 영화를 만들면 기꺼이 상을 주겠다더군요. 택시 드라이버 이후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정말로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얻었죠. 제게는 그게 진짜 상입니다. 저는 영화 일을 하는 내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방해받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왔습니다. 영화평론가 폴 슈레이더는 1972년 아내에게 쫓겨나고 일하던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실직한 후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자신이 몇 주 동안이나 성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택시에 대한 은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건 제 모습이었죠. 관이나 다름없는 쇠로 된 상자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도시를 떠돌아다니지만 외톨이처럼 보입니다. 슈레이더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와 1972년 대선 후보 조지 월리스의 암살 미수범인 아서 브레머의 일기에서 영감을 받아 2주 만에 택시 드라이버를 썼습니다. 자신이 자라며 느꼈던 분노와 외로움, 소외를 그토록 속속들이 연결해낸 이 이야기는 스콜세지가 그동안 꿈꿔왔던 작품이었습니다. 트래비스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부터 그는 불안한 상태이고 우리는 1시간 51분 동안 그가 그걸 넘어서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저는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많은 감정, 많은 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m gonna kill her. I'm gonna kill her with a 44 Magnum pistol. I have a 44 Magnum pistol. I'm gonna kill her with that gun. Did you ever see what a 44 Magnum pistol would do to a woman's face? I mean, it would fucking destroy it. Just blow her right apart. 촬영을 시작하기 전 저는 권투 시합을 2번 보러 갔습니다. 무명 선수들이 펼치는 5라운드 경기였죠. 전날 저녁 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피로 붉게 물든 스펀지가 보였습니다. 영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번엔 훨씬 더 가까이 있었는데 로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건 분명 어느 스포츠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의 주먹은 시민 케인부터 데어 윌 비 블러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여러 걸작 영화에 담긴 전통적 주제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콜세지의 가장 완벽한 페르소나가 된 로버트 드니로는 당시 영화를 만들기 전 스콜세지와 장면 하나하나를 논의하고 새로운 내용을 작성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분노의 주먹에 담긴 모든 것은 저와 드니로가 그 섬에서 작은 테이프 녹음기에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전화기는 일절 두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영화에서 드니로가 연기한 제이크 라모타는 체계적으로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며 가장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분노의 주먹은 가미카제처럼 무모하게 제작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이걸 만드는데 알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죠. 저는 정말이지 이 작품이 저의 마지막 영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Hey Ray, never went down, Ray. You never got me down, Ray. You hear me? Never got me down. Yeah, see, look. 그가 발견하게 되는 세계에는 공허와 절박함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지만 평상시에 눈치채지 못하는 위험을 반영한 작품이었죠. 전 이 영화를 블랙 코미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게도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도 몰라. 어쩌면 벌써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특근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기이한 금발 여인에게 매료되어 소호 주변을 부질없이 헤매며 밤을 보내는 한 젊은 회사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콜세지는 500개의 숏에 달하는 영화 전체의 스토리보드를 그린 후
40일간 촬영하고 단 4달 만에 편집을 마쳤습니다. 그는 관객을 긴장하게 만드는 숱한 클로즈업과 어지럽게 흔들리며 캐릭터가 처한 공경을 표현하는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히치콕을 패러디하고자 했습니다. 누아르 영화의 패러디, 더불어 스릴러의 패러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앵글 자체가 패러디이죠. 앵글, 편집, 그리고 프리츠랑 스타일의 숏, 히치콕의 패러디 같은 것들입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junk, man? This is antiques, man. This is old. It's plastic. Hey, let's call it a night, man. We got enough stuff already. Cabrón! It's my sculpture. Hey, man, be careful with it, huh? All right. Hey, man, is it worth taking this thing? What, are you crazy, man? 제 영화는 깊은 종교적 감정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15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신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투쟁과 고통에 관한 종교적인 영화라고 믿습니다. 이 영화는 사랑과 확신과 함께 만들어지므로 신앙에 대한 긍정이지 결코 부정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저는 사람들이 예수의 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측면에도 깊이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 가정을 이루는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상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유격을 지닌 육체적 인간으로 표현한 순간 영화를 둘러싸고 벌어질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0여 명에 이르는 로스앤젤레스의 정통파 침례교 신자들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에서 역사상 가장 날조된 이야기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와서 많은 최후의 유혹으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한다라는 길을 단 비행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스콜세지는 결국 전국 네트워크에 등장해 자신은 이 영화를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성경의 영화화가 아닌 어디까지나 허구임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카잔차키스의 그 소설이 신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신선하고 생생하게 하는 우화로서 사용되고 토론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영화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보고 싶어하는 몇 안 되는 제 작품 중 하나입니다. All the pain. That was real. Yes, but there won't be any more. You've done enough. 전 아직도 이야기에 흥분하고 등장인물이 저지르는 행동에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저로 하여금 영화를 만들게 합니다. 비열한 거리와 분노의 주먹에 이어 스콜세지는 좋은 친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허상에 관한 갱스터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친구들은 스크린 속 갱스터들의 반영웅적인 활기에서 생동감을 얻었지만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스콜세지가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환상을 채우기 위해 천식을 앓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모든 이웃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얻은 온갖 세세한 인간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저를 가장 매혹시킨 건 일상의 세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느 나이트클럽에 가는지,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삶이 하루하루 시시각각 어떻게 체계를 갖추는지를 말이죠. 좋은 친구들은 죄책감이나 가톨릭주의에 관한 영화도 혹은 대부가 다룬 방식으로서의 미국에 관한 영화도 아니었습니다. 평론가 오원 글라이버맨은 이 작품에 대해 범죄 행위의 쾌락적 매혹에 모든 걸 쏟아부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은 친구들 같은 영화를 만드는 게 도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 영화 감독과 평론가들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걸 더 만들 겁니다. No, I don't know. You said it. How do I know? You said I'm funny. How the f am I funny? What the f is so funny about me? Tell me. Tell me what's funny. Get the fuck out of here, Tommy. I almost had him. 9.11 테러의 비극과 그 충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제 영화가 뉴욕이라는 도시와 역사를 깊이 껴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뉴욕에서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스콜세지는 갱스 오브 뉴욕의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충돌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장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콜세지에게 영화는 결코 단순한 플롯과 이미지나 환상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스콜세지는 1991년 케이프 피어 이후에 히트작이 없었습니다. 순수의 시대는 컬럼비아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고 카지노는 유니버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파라마운트에서 제작한 비상근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갱스 오브 뉴욕으로 서부극과 갱스터물의 지점을 연결하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던 미국 역사의 서사극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이러한 프로젝트가 자신의 분야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이 영화를 얼마나 만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는 도시의 역사 이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도시의 역사가 진정한 미국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의 이야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많은 멋진 요소들과 비화, 각양각색의 인물 등 제가 보여주고 싶은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To defeat my enemy, I extinguish his life and consume him as I consume these flames. In honor of Priest Valen. 디파티드는 길거리 깡패들의 이야기인데 인물들은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모두 서로를 속이죠. 이 점이 제게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저를 분노하게 함으로써 작업에 뛰어들도록 만든 것이죠. 디파티드는 경찰에 침투한 갱단의 첩자와 갱단에 침투한 경찰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며 배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콜세지는 2001년 9.11 테러 이래로 세상의 도덕성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었고 삶의 본질과 미국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디파티드 같은 영화를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불쾌한 말이 쓰이죠.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아마도 10년이나 12년 전에는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잔혹한 현실 같은 것에 더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상하리만큼 아카데미와 인연이 없었던 스콜세지는 디파티드로 마침내 작품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욕설을 퍼붓는 한 인물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칠면서도 비열한 이 영화는 오스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모두가 같은 운명을 지닙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일컫는 이유입니다. Third grade. Tell you the truth, I don't need pussy anymore either. But I like it. Point I'm making here is, Bill, I got this rat, this gnawing, eating fucking rat. 항상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제게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성이 계속 바뀌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입니다. 결국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날 밤 스콜세지는 데니스 르헤인의 2003년작 미스터리 소설 살인자들의 섬을 각색한 리타 켈로그 리디스의 대본을 집어들었고 밤이 깊어가도록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걸 읽은 이상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에 뛰어드는 나방 같았죠. 택시 드라이버나 분노의 주먹에서처럼 감독 자신과 주인공이 줄곧 하나가 되는 영화에서 스콜세지의 표현주의는 장르 영화에 요구되는 초연함을 압도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는 막바지에서 영화는 괴물로 사는 것과 착한 사람으로 죽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쁜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건 제가 즐겨보는 타입의 영화, 즐겨 읽는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어떤 면에서든 저를 키우는 스타일을 모방하는 특정 종류의 영화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제가 다시 돌아가 반복해서 보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You know, this place makes me wonder. Yeah, what's that, boss? Which would be worse? To live as a monster? Or to die as a good man?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휴고는 12살이죠. 약한 아이라서 특히 끌렸습니다. 휴고는 브라이언 셀즈닉의 2007년작 아동도서 위구 카브레의 12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파리 기차역의 시계탑 안에 살고 있는 이 아이는 무성영화 시대의 위대한 감독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초라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는 조르주 멜리에스와 친구가 됩니다. 멜리에스에 대한 스콜세지의 애정은 그가 처음 달 세계 여행을 봤던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화 전체가 흑백으로 상영되었죠. 놀라운 액션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멜리에스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인물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제가 항상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원초적 충동이 있었습니다. 스콜세지는 리미에르 형제가 카메라를 향해 돌진하는 기차 필름을 상영하고 관객들을 놀라게 했던 1896년의 전설과도 같은 순간이나 멜리에스의 달 세계 여행과 요정의 왕국 촬영 같은 초기 영화의 획기적인 사건들을 재현했습니다. 영화의 탄생과 초창기의 모습을 부활시킨 휴고는 아이들보다 영화광들에게 더 사랑받은 어린이 영화가 되었습니다. 제 영화에서는 영화 자체가 연결고리입니다. 오토마토는 소년과 그의 아버지 멜리에스 그리고 그의 가족을 감정적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Action! Magic tricks and illusion became my speciality. The world of imagination. 월과의 시스템과 겨루는 이 젊은 잡놈들, 나그네를 터는 귀족과 같은 이 녀석들의 흥분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날 것의 느낌과 강인함, 음악, 그리고 특히 유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을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 조던 벨포트의 이야기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많은 사람들이 스콜세지의 작품 중 가장 매혹적이고 소란스럽고 역겹고 유쾌한 영화로 꼽습니다. 영화에 펼쳐지는 마약과 난교는 혐오감과 부러움 사이를 오가며 관객을 감정적으로 몰아넣습니다. 장편 데뷔작인 누가 내 문을 두드리는가에서부터 스콜세지의 죄의식은 항상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관객에게 죄를 보여주거나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관객이 죄를 지은 것처럼 스스로 누린 즐거움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스콜세지는 자신의 영화에 터무니없고 탐욕스러운 과잉이 담긴 길티 플레저를 반복해서 채워넣습니다. 미국을 보는 또 다른 시각,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게 이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그걸 더 밀어붙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Come on. With a common denominator. 이건 자신의 소멸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는 방법에 관한 인간적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기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린 그 길로 내려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제임스 브렌트의 회고로 아이리시맨을 스콜세지에게 권했습니다. 책에는 청부살인자로 지목된 프랭크 시런이 겪은 전쟁과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후 트럭 운전사, 삼류 사기꾼, 노조 조직책과 마피아 연합의 복심 등 전후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세한 묘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콜세지는 마피아라는 주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열한 거리, 분노의 주먹, 좋은 친구들, 카지노 등 직간접적으로 조직 범죄와 관련한 영화 4편을 드니로와 함께 만든 후 이 주제는 이미 다 써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드니로가 주인공인 프랭크 시런의 캐릭터를 그려가기 시작하자 스콜세지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저 캐릭터를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저도 저기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진짜였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Well, it's not bad. It's a tag. Joe. What'd I say? No. What'd I say? Joe. Oh, listen. You can't say that stuff like that here. Okay, you can't do that. Why not? Dick Rickles is the only one who can make jokes. The man's a boss. So I'm a boss. He's a boss. We're all supposed to be brothers, right? 책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그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콜세지는 어렸을 때 장 르누아르가 만든 인디언들의 이야기인 더 리버를 보고 자랐고 이 영화에서 접한 사람들은 주로 배경에 머물러 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다른 문화권의 사고방식과 삶, 인간의 보편성 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워 킬링 문은 거의 모든 원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오세이지족이 다른 문명과 충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토착민으로 보이는 이들은 어느 정도 식민지화되었고 심지어 더 나쁜 경우에는 완전히 밀려난 채로 제거당합니다. 오세이지족의 눈을 통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그들의 문화를 다루면 인간 본연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Turned and left. Yes, sir. Where did you go after you killed Anna Brown? Went to sleep, Bill Hales. You brought me out here to kill me. Okay? Oh, come on with that, man. Sit down here. You'd be more comfortable. Sit her up straight now. You're gonna kill me. There you are. There you are. 저는 영화를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제 삶의 전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